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5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모든 조간신문 일면 톱 그리고 주요 면의 기사들은 한미 정상회담으로 채워졌습니다. 예상 밖의 성과가 있었다. 물론 백신을 확보하는 것은 사실 그다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한국군 55만 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겠다. 바이든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미군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미군들과 접촉을 하는. 자, 그런데 어쨌든 백신을 백신 공장을 한국에 짓기로 했고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다. 이것은 오늘 주요 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입니다. 그리고 일면 톱뿐이 아니고 2면, 3면, 4면, 5면까지 이 한미 정상회담 기사가 많이 차지를 해서 정치면 기사가 좀 줄어들었는데, 자, 일단 동아일보 일면 톱은 밀착한 한미 동맹. 그런데 커진 차이나 리스크. 자, 중국의 눈치를 살피느라고 쿼드에도 가입하지 않고 여러 가지 중국을 중시하는 그런 외교 정책을 폈지만 임기 1년 앞두고 좀 미국 쪽의 강력한 요구에 의해서 약간 미국 쪽 입장에 동조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자, 그것보다 더 큰 문제, 이번 회담의 성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특히 미국 쪽에서 볼 때는 경제협력입니다. 경제협력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기업들의 미국 투자죠. 자, 문 대통령 바이든 첫 정상회담이 열렸는데 삼성은 모더나, SK는 노바백스 백신 협력을 하기로 했고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공급망 구축.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은 기대 이상이다. 최고의 회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동성명 첫머리에 남중국해 문제, 대만 문제 이런 것을 명시를 했기 때문에 중국이 반발할 수 있다. 그것이 변수로 등장했다. 중앙일보도 바이든과 밀착하는 문 대통령. 자, 이런 톱기사고, 한겨레신문도 한미 안보 넘어 전방위 글로벌 동맹으로 기후, 반도체, 인권까지 협력을 확장했다. 자, 이런 기사들이 쭉 쏟아지는데 한미 동맹 회복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쪽은 어느 쪽일까요? 문재인 대통령 아닙니다. 한국 기업들입니다. 자, 매일경제신문 일면 톱에서 아주 상당히 이것이 본질에 접근하는 그런 기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 4대 그룹 맹활약에 더 단단해진 한미 동맹. 4대 그룹이 맹활약해서 한미 동맹이 더 단단해졌다. 어떤 문재인 대통령의 정책 변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자, 뉴스 분석입니다. 이 백신 남북 합의 존중 성과를 거뒀는데 4대 그룹은 44조 원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무려 44조 원. 그래서 국가 간 외교는 철저한 주고받기란 점에서 한국이 얻어낸 외교적 성과를 뒷받침한 건 394억 달러라는 막대한 대미 투자를 결단한 삼성, SK, 현대차, LG 국내 4대 그룹이다. 이 4대 그룹이 이 44조 원의 투자를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백신도 어느 정도 이 인프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상회담 손익계산서로 보면은 미국은 실리를 단단히 챙겼고 한국은 명분을 얻었다. 남북 합의 존중 이런 것은 명분만 얻은 것이죠. 그런데 실리, 미국은 실리 44조 원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실리를 얻었기 때문에, 자, 조선일보 사면 보시면은 바이든이 문재인 대통령과 기자회견을 하고 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나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자, 저도 이 대통령 순방 취재를 하면서 어떤 공동 기자회견 두 나라 정상이 회담을 끝나고 공동 기자회견 하는 장소에 여러 차례 가봤지만 이런 모습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바이든이 삼성, 현대, SK, LG 관계자들 나와 계십니까? 그래서 일일이 불러일으켜 세워가지고 땡큐를 면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바이든이 이 문재인 대통령을 환대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본인이 이 반도체, 또 배터리 이런 데 대해서 본인의 실적이 된 겁니다. 44조 원의 투자 유치를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삼성은 반도체, SK, LG 배터리 투자, 한미 경제 동맹 다지는 계기될 듯. 그런데 각 기업의 대중관계는 좀 복잡해졌죠. 미국에 이렇게 엄청난 투자를 하니까. 한미 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대통령 공동 기자회견에서
바이든의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례적으로 경제 사절단으로 동행한 한국 기업인들을 호명한 뒤 박수를 치면서 땡큐 이렇게 감사를 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풀어놓은 대규모 투자 보따리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 상황에서 조선일보 35면 그 칼럼을 보시면 이런 게 나옵니다. 44조 원짜리 크랩 케이크 오찬. 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이 크랩 케이크 오찬 어떤 그 전에 스가 일본 총리가 갔을 때는 뭐 토츠토로 뭐 점심을 했다고 했는데, 자, 정식 오찬을 했다. 그래서 더 한 달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청와대가 자아자찬을 했죠. 설명을 했죠. 그런데 그것이 과연 이 44조 원의 기업 투자가 없었으면 바이든이 그렇게까지 한 달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삼성, 현대, SK, LG 투자 없이 문재인, 바이든과 점심 가능했겠나? 한국 기업들을 고마워하면서 이제라도 반기업 정책을 바꿔야 된다. 이 국제부장이 쓴 칼럼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씁니다. 문 대통령이 이렇게 비싼 식사를 하고 와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내년 대선을 앞둔 유권자만이라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누구 덕분에 임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레임덕 대통령이 이렇게 환대받고 왔는지, 이번 회담을 계기로 가속평가되어 온 기업과 기업인들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도 대한민국의 활로를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서민 교수 있죠.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 그 조국 흑서 공동저자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공동저자 서민 교수가, 이 기사는 조선일보 지난 토요일자에 실린 것인데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이것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자, 서민의 문파 답한데 촛불, 방역, 반도체까지 숟가락 얹기의 제왕이 나타났다. 숟가락 얹기의 제왕이 나타났다. 누구를 이야기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44조 원 기업들이 투자했고 그 덕분에 문재인 대통령이 환대를 받았다. 숟가락 얹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인 겁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적시를 합니다. 황정민의 숟가락 수상 소감이 있었죠. 배우 황정민. 나는 스태프들이 다 차려놓은 밥상에 이 숟가락을 들고 간 것뿐이다. 그 영화제 수상 소감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는 이 숟가락 얹기 이러면은 남이 다 하는데 그냥 가서 뭐 밥만 먹고 가는 사람 이렇게 됐는데, 그 숟가락의 제왕이라 할 분이 등장했다. 숟가락의 제왕.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에서 대통령이 되는데 자기 힘을 가장 덜 들인 분이다. 박근혜 탄핵과 촛불로 힘 안 들이고 대통령이 당선됐고, 경제, 외교, 비거거리도 높은 지지율 유지하고, 방역이어서 반도체까지 숟가락 얹기 신공 덕분. 자, 근데 대통령님 이제 스스로 밥상을 좀 차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월 13일 문통, 여기서 문통이라고 표현합니다. 문통은 2030년까지 종합반도체 강국의 목표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K반도체 전략을 제시를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 발언에 어리둥절해했다. 삼성 등 재벌 기업들이 노력해서 일군 반도체 강국의 위상을 여기에 1도 기여한 바 없는 분이 가로채는 느낌을 줬었다. 그리고 2019년부터 정부가 반도체 기업과 함께 뛰며 뚜렷한 성과를 올렸다 이렇게 말한 것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뒷목을 잡게 된다. 2019년 그전 정권은 아무것도 아니고 2019년 문재인 정권 그때부터 이런 성과를 거둬냈다. 중반부터 문재인 임기 중반부터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쨌든 이 여러 가지 뭐 숟가락 얹기 사례를 들었는데, 대통령님 숟가락 좀 그만 내려놓으세요. 명백히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어떻게 스스로 밥상 한 번을 안 차립니까? 자, 이렇게 서민 교수가 질타를 했습니다. 숟가락 얹는 그 기회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겠죠.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는데 그 사이에 레임덕은 이미 찾아왔고, 또 정권을 향한 수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모레 인사청문회를 하고 바로 임명되겠지만, 그 전이라도 수사를 어떻게 빨리 진행을 해보자는 이런 그 검찰 내부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호수가 검찰총장이 된다고 해서 모든 수사가 덮인다고 생각할 수는 없죠. 임기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이 사건의 추이가 심상치 않습니다. 좀 심상치 않은 방향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국민일보는 김학의 출금 수사, 이 출금 수사를 놓고 윗선들, 공모, 공동, 정범 여부도 캔다. 공동, 공모, 정범 여부, 윗선. 지금 뭐 이규원 검사나 뭐 이성윤이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윗선이 있죠. 윗선은, 민정비서관의 위에는 민정수석입니다. 그때 민정수석은 조국이었죠. 조국 위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까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자, 출금 사건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연락을 주고받은 청와대, 법무부, 대검 관계자들의 공모, 공동, 정범 성립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공모, 공동, 정범은 직접 어떻게 실행에 가담하지 않았더라도 핵심적 영향을 끼친 의사 전달이 있다면 공모 관계가 성립된다고 본다. 자, 그래서 이것을 따지면은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 김호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여기에 포함이 된다. 그래서 청와대, 검찰 전 현직 고위 관계자들이 공모 관계로 묶일 수 있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명이 기소가 됐지만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는 지금부터 본격적인 국면에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이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처분과 함께 조국 전 수석 조사에 돌입할 것이라는 예상이 제기된다. 또 조국입니다. 조국에게 다시 사법의 올가미가 다가오고 있는데, 조국도 법꾸라지죠. 법꾸라지, 뭐 법대 교수 출신 법꾸라지이기 때문에 또 이걸 어떻게 피해 나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공모 공동 정범 여부 윗선, 이 기사를 보니, 자, 여러 가지 사건의 몸통이 누군지, 뭐 월성 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도 그렇고, 울산시장 선거 부정 개입 혐의도 그렇고, 이 김학의도 그렇고, 몸통은 딱 한 사람이 생각이 나죠. 조금 전에 서민 교수가 이야기했던 숟가락 얹기의 제왕입니다. 자, 야권 소식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서. 토요일 날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후보 경선 후보 등록이 있었죠. 그래서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경쟁에 돌입하는데, 자,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당협위원장 전 최고위원, 원외죠. 또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1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오늘 조간들도 다양한 분석과 이야기들을 내놓고 있는데, 자, 야당 이 기사는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야당 초선 청년 돌풍, 그래서 세대 교체 이뤄낼까. 어제 대표의 8명이 후보 등록을 했죠. 그제 후보 등록을 했는데, 그 중에 초선이 2명이 있습니다. 김원혜, 김웅, 그리고 한 번도 국회의원을 해보지 못한 원외의 이준석이 있죠. 그런데 이준석이 여론조사 지지율 30%로 선두를 달리고 있다. 본 경선에서는 당원 투표가 70%가 반영된다. 이 30%라는 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죠. 그런데 이 일반 국민 중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층이라고 응답한 사람들도 이준석을 많이 지지한다는 그런 여론조사도 일단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초선 청년이 단일화 통해서 세력 키울 때는 해볼만 하다. 벌써부터 단일화 이야기가 초선 중심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나오고 있죠. 자, 동아일보는 국민의힘 당대표 중진 5인대 초선 청년 3인 세대 대결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초반에 나왔던 뭐 영남대 비영남 구도, 영남대 수도권 구도 이런 것은 지금 많이 희석이 됐습니다. 영남의 책임당원이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계속 그런 구도로 갔다가는 수도권 비영남이 불리하기 때문에 지금 이 전술을 좀 바꾼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1위가 계속 나오는 이준석, 이 현상을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좀 제가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1위 이준석 배경을 놓고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관심이 높습니다. 일단은 큰 전제는 세대교체에 대한 욕구가 있겠죠. 국민들 사이에 국민의힘 제1야당의 세대교체 욕구가 있을 겁니다. 그 나물의 거박, 계속 그 사람들로는 안 된다. 물론 그런 욕구는 당연히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전제로 하고도
이 여론조사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이준석이 30%까지 나오는데 그 당 대표로 될 것인가? 1위를 해서 될 것인가? 지금 8명 중에서 뭐 5선도 있고 4선도 3선 국회의원도 있고 막 하는데, 자, 그런데 이 조사는, 지금 나오는 조사는 어떻게 보면 인지도 조사죠. 인지도,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지.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 많은 그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뭐 홍문표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은 이런 사선 국회의원이지만은 그다지 이름을 많이 들어보지 않았을 겁니다. 삼선의 윤영석도 그렇고. 자, 그런데 반해서 이 김웅, 김원혜, 이준석 이런 사람들은 좀 언론에 계속 이름이 나왔죠. 김원혜 그 의원은 앵커 출신이고, 뭐 이준석은 뭐 방송에 여러 번 자주 나왔습니다. 그리고 김웅도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면서 뭐 김종인과 만나고 뭐 이러면서 많은 인지도를 쌓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은 계속 방송 활동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한 10년 동안 그전에 박근혜 퀴저로 등장을 했고, 그런 상황에서 인지도가 상당히 높다. 그래서 1위가 놓은 그런 그 어떤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로 그렇다면은 이 인지도 조사가 어떻게 전당대회에 직접 영향을 미칠 것이냐, 이것을 보면은 조금 그렇지 않다는 반론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책임당원의 절반 이상, 그 50% 이상이 영남 지역에 몰려있죠. 투표권을 가지는. 지금 이 국민의힘 대표 경선은 예비 경선, 컷오프를 하기 위한 예비 경선은 일반 당원 50%, 책임당원 50%, 일반 국민 50% 이렇게 되지만은 5명을 추려내고 본경선에 들어가면은 일반 당원, 그 책임 당원이 70%, 일반 국민이 30%입니다. 그러니까 책임 당원이 압도적으로 70%의 비율을 가지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책임 당원의 절반 이상은 또 영남 지역에 있습니다. 대구, 경북에 30%, 부산, 울산, 경남이 20%, 영남 지역에 있는데, 이 여론조사에서는 영남 지역 표집이 그만큼 안 된다는 것이죠. 수도권이 오히려 더 샘플이 더 많습니다. 수도권은 다 합하면 한 30% 정도 되는데, 거기에 샘플이 더 많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가 전당대회와 직결되지 않을 수 있다. 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것이고, 연령별로도 그런 그 한계가 있습니다. 2030, 이 책임당원은 국민의힘 안에서는 많지 않죠. 책임당원은 주로 국민의힘은 50대, 60대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2030이 많이 표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과대 표집이 된 것이죠. 영남은 가소 표집이 되고 2030은 가대 표집이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이준석이 30%를 얻는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런 분석도 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저도 이런 분석이 결국은 어떻게 지금 여론조사가 전당대회에 그대로 이어질지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당 안에서는 또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기 시작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돌면은 아무래도 소장파들에게는 좀 불리합니다. 지금 특히 원외 당협위원장 그리고 국회의원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그 청년이 이 대표가 됐을 경우에 대선 후보 경선 관리가 가장 큰 목적입니다. 이번에 가장 큰 역할이죠. 그런데 이 대선 후보 경선 관리를 무난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론이 나오기도 하고, 또 가령 내년 3월에 정권이 교체가 되면은 지금 뽑히는 야당 대표, 제1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가 됩니다. 여당의 그 집권 여당의 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권 여당의 대표는 이번에 상당히 험난합니다. 국회의원 수에서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이죠. 요소야대가 되고, 그러면 지금 현재 여당, 민주당이 그 다수의 행포로 국회를 좌지우지하고 있는데,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도 여당은 지금 국민의힘이 여당이 되면은 상당히 어렵고 정치력이 필요한 그런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이 원외 소장파가 맡아서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그런 회의론도 지금 좀 확산이 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중요한 역할,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 관리인데, 여전히 그 대권 후보들, 국민의힘 대권 후보들은 혼전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혼전이라기보다 불확실하죠. 제가 7용 이야기를 들었죠. 지금 국민의힘 소속인 두 사람, 유승민, 원희룡, 그리고
당 밖에 있는 안철수와 그 홍준표 그렇게 넷에 플러스 장 외에 있는 정치권 밖에 있는 세 사람이 요즘 갑자기 여러 상황에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기존의 윤석열, 이제 윤석열은 기존 장애 대권 주자가 됐죠. 거기에 더해서 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이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상에 대해서는 여의도 정치권에서 상당히 의미심장한 그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왜 그런지 바로 설명을 드리죠. 자, 일단 이 국민일보는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야당은 귀인으로 띄우며 기다리는데 귀인, 여전히 대답 없는 3인,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대답이 없죠. 좀 선문답, 거의 선문답 수준입니다. 윤석열은 뭐 많이 보도가 됐고 아시다시피 자맹 중에 뭐 공부를 하고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은 오고 지지 모임이 발족을 하고 했는데 본인은 아직 어떤 이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김동연 전 부총리도 지금 대권 도전설에 대해서 그런 것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일단 거리를 두고 있고 최재형 원장도 입장을 얘기할 상황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쨌든 두 사람이 또 이 대선 출마에 대해서 대권 도전에 대해서 부정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오늘 중앙일보가 인터넷판에서 의미 있는 기사를 하나 띄웠습니다. 윤석열 자명하는 사이 뼛속 판사, 뼛속까지 판사다. 그리고 미담 제조기 최재형이 뜬다. 윤석열이 자명을 하는 사이에 최재형이 뜬답니다. 최근에 최재형 그 검사원장에 대해서는 아직 여론조사가 정식으로 나온 거는 없죠. 좀 한참 전에 뭐 1% 나왔다 그런 거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좀 무의미한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에서는 전당대회의 숨은 주인공은 윤석열이었다. 윤석열이다.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이 대표와 최고위원 경선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윤석열 마케팅을 벌였기 때문인데 지금 상황이 조금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 최재형, 김동연도 이름이 오르내리면서 축구에 비유하자면은 원톱, 윤석열 원톱에 의지하던 전술에서 쓰리톱, 윤석열, 최재형, 김동연 쓰리톱으로 올라가는 느낌이다. 이 윤석열의 자명이 길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 당권에 도전한 주호영, 나경원, 또 김기현 원내대표 계속 이 장외에 있는 윤석열 외에 두 사람을 거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재형을 많이 거론을 하죠.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지금 사실상 정치 활동을 하고 있는 김동연에 비해서 최재형 원장을 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에 관해서는 이렇다 할 생각이나 발언이 별로 알려진 것이 없기도 하고 보수 정당의 색깔에 더 어울린다는 의견이 표출되면서다. 자, 그러면서 최재형에 대한 여러 가지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몇 차례 전에 들은 어떤 인간적 서툴이나 이 국민의힘, 지금 윤석열이 국민의힘으로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플랜 B로서 최재형의 역할 이런 것, 또 경선 흥행, 칠룡이 다 나서서 경선을 하는데 특히 가령 예를 들어서 윤석열과 최재형이 둘이서 어떤 토론을 하는 모습 이런 것을 그려보면은 상당히 컨벤션 효과가 기대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게 있는데, 자, 중앙일보가 주목한 것은 개헌입니다. 개헌. 저도 이 분석을 과거에 해드린 적이 있는데, 개헌의 관점에서 최재형에게 기대를 거는 시선이 있다. 1987년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의견은 계속 나오고 있죠. 개헌을 해야 된다. 그런데 개헌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누구든지 정권을 잡으면 초기에 개헌의 블랙홀이 되면 안 되기 때문이다. 개헌이 블랙홀이 되어버리면 국정 운영의 동력이 상실되죠. 그래서 개헌 논의에 불을 땡기지 못하는 것이고 또 임기 말에 가면은 권력의 힘이 떨어지기 때문에 추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개헌 논의를 또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풀이되어 왔는데 최재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오로지 나라를 바로 세우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 최재형은. 왜? 지금까지 뭐 정치에 어떤 욕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2024년 총선에 맞춰서 개헌을 하시는 사람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자, 지금 대통령 임기는 5년이죠.
근데 국회의원은 4년입니다. 그런데 개헌에서 내각제로 가려면은 이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 중에서 총재가 나와야 되고 대통령은 그 명예직이죠. 대외 관계만 주로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쳐야 되는데 내각제가 되면 국회의원 중심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를 줄여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내년에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서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은 2024년 총선에 대통령 임기를 마쳐야 됩니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이 임기를 거의 뭐 3년이나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2년짜리 대통령을 하면서 다음 총선까지 2년짜리 대통령을 하면서 이 개헌을 추진하고 본인은 실권을 내각제 하의 총리에게 넘겨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자 지금 대권을 꿈꾸는 기존의 정치인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체제형이 적임자다. 이런 분석이 오늘 중앙일보에서 나왔고 아마 이 개헌 대통령 이것을 기치로 체제형이 이 선거판에 뛰어들면 대권 이 판에 뛰어들면은 그것이 상당한 효과를 발휘하고 아마 이 체제형 그 2, 3년짜리 대통령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놓으면은 상당한 그 파급 효과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조간 딱 뿌렸습니다.